카우스 아카데미라는 채널에서 진행하는 대중들을 위한 과학 강연인데요.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빅뱅에 관한 우주의 기원과 궁극의 질문들에 관한 그런 강연을 서울대학교의 물리천문학부 교수인 김형도 교수의 강연을 소개하고 있고요. 카우스 사이언스 채널에 나와 있는 강연들 중에서 두 번째로 지난 방송에서는 첫 번째로 제일 인기 강연인 시간에 관한 강연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인기 강연인 우주의 시작 빅뱅에 관한 강연이네요. AI 툴인 릴리라는 AI 툴의 도움을 받아서 강연의 내용을 요약해 봤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다시요. 이 강연은 우주의 기원과 빅뱅 이론을 심도 있게 다루며 우주론, 입자물리학, 양자역학 등 다양한 과학적 개념을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강연자는 우주의 팽창, 암흑에너지, 힉스 입자 등 현대 물리학의 난제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 부분 아주 궁금해지네요. 우주의 팽창, 암흑에너지, 힉스 입자 이런 현대 물리학의 난제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빨리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싶네요. 우주의 시작과 진화 과정에서 우연과 필연의 상호작용을 탐구합니다. 우주의 시작과 진화 과정에서의 우연과 필연의 상호작용,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변화라는 말을 과학에서는 이제 진화라는 말로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런 진화의 메커니즘 또는 변화의 본질 이런 것들을 우연과 필연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그 두 가지 개념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이제 진화론의 핵심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봐요. 옛날에는 디자인, 어떤 의도라는 신의 의도, 신의 계획, 이런 것들을 그런 변화의 현상 속에 분명히 보여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면 이제 현대 과학에 와서는 이제 그 부분이 완전히 사라진 게 됐죠. 그 과학을 통해서는 그런 의도나 디자인의 개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제들을 굉장히 깊게 깔고 있는데 그런 전제들을 깊게 깔게 된 대표적인 계기가 이제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이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제 과학혁명기 즉 뉴턴의 물리학이라든지 고전역학과 같은 또 그 당시에 굉장히 발달했던 화학적인 개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이미 그런 신에 관한 개념들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보기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뉴턴도 역시 자신의 이론이 신의 우주에 대한 설계를 자기가 발견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파악해냈다라고 생각하는 면들이 있었으니까요. 물론 이제 과학적 설명 자체에 그런 개념을 넣지는 않았죠. 뉴턴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수학적 개념으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과학이다라고 생각했던 면이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김형도 교수는 우주의 변화, 진화의 과정을 우연과 필연의 상호작용으로 탐구하는 그런 면을 이제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요약을 해주고 있네요. 특히 이 양자요동이 우주 구조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다중우주 이론을 소개하며 양자요동, 다중우주론 이런 것들은 요사이 굉장히 핫한 이슈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주는지 궁금하네요. 들어보고 싶네요. 우주의 크기와 미래에 대한 과학적 해석의 한계를 논의합니다. 우주의 크기, 미래 이런 것들은 이제 과학적 해석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주제인 것 같고요. 이 강연을 통해 시청자는 우주의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과학적 사고를 확장하고 우주론과 물리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강연의 요약본 한번 쫓아가 보죠. 첫 번째는 우주와 빛의 속도와의 관계. 창조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독수리 성운은 우리 은하에서 7,000광년 떨어진 장소로 별들이 만들어지는 장소다. 빛은 유한한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우주의 모습은 우주의 과거를 보여준다. 7천만 년 떨어진 곳에 독수리 성운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구름처럼 모여있는 그런 장소가 있고, 또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사실이 우리가 우주에서 오는 빛을 본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오는 빛을 보는 거기 때문에 과거를 보고 있는 것이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강연의 중요 요약이 아니라 이제 인용구들을 적어준 것 같군요. 배경 복사는 우주의 불투명한 플라즈마 상태에서 빛이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된 순간 관측되는 현상이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며 이는 우주에서 관측에 큰 영향을 미친다. 빛의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우주를 관측하고 우주의 크기를 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말하자면 어떤 잣대가 생긴 거니까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빛이 도달하는데 약 8분 20초가 걸리며 이는 우리가 현재 태양과 과거의 모습을 현재 태양의 과거 모습을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겠죠. 하여튼 강연을 소개하고 감사 인사를 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제 우주의 성운의 형성 과정, 우주에서의 빛의 속도와 시간의 영향, 우주와 성운의 형성 과정, 아까 독수리 성운을 말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한번 보죠. 강연자는 우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친절한 설명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창조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독수리 성운의 사진을 언급하며 이 성운은 우주의 기체들이 모여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별들이 형성되는 장소, 이렇게 설명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성운이라고 불리우는 것, 보기에는 이제 구름처럼 뿌연 먼지들이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곳이 많은 물질들이 모이게 되면 이제 뭐 인력에 의해서 끌어져 모이면 이제 동그랗게 모이겠죠. 모이고 나면 이제 압력이 높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핵융합이 생겨나서 빛을 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별이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독수리 성운은 우리 은하에서 7,000광년 떨어져 있으며 그 크기는 이제 4호광년이다. 성운의 크기 자체가 빛으로도 한 4년 정도 걸리는 굉장히 큰 크기이고, 우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도 7,000광년이 떨어져 있다. 광년은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로 정의된다. 그렇죠? 이 부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우주에서 빛의 속도와 시간의 영향을 이해하기. 일상에서 빛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모든 현상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이해하지만 우주를 이해할 때는 빛의 속력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특정 거리에서 빛이 이동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예를 들어 기둥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빛이 이동하는데 45년이 걸린다. 4년이 아니라 45년이군요. 독수리 성운의 한쪽 기둥에서 성운 모양이 이제 기둥들이 쌓여져 있는 모양처럼 생긴 것 같은데, 한쪽 기둥에서 다른 쪽, 그러니까 독수리 성운의 크기가 45광년, 4광년이라고만 해도 엄청나게 클 것 같은데 45광년이고, 지구에 도착하는 빛은 7,000년 걸리며 이는 시간이 우주의 관측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7,000광년 떨어진 독수리 성운의 크기는 4광년이다. 45광년이다. 이 말은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독수리 성운의 모습이 석기시대 또는 청동기 시대, 지구에서는 석기시대나 청동기 시대에 그 시대에 있었던 현상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우주의 초기 상태와 팽창 과정. 빅뱅을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나 보군요. 현재 우주는 온도가 매우 낮은 상태로 절대 온도 2.7 켈빈의 차가운 밀도를 가지며 존재한다. 현재 우주의 온도는 굉장히 낮은 온도다.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밀도와 온도는 증가하며 뜨거운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렇겠죠. 지금 팽창 때문에 온도가 식고 밀도가 줄어들었다면 옛날로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그것이 다시 모여서 밀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증가한 그런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다.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고요. 우주론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관측 사실로부터 유추하는 과정이다. 초기 우주에서는 온도가 너무 높아 원자들이 중성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전자와 양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녀 플라즈마 상태를 이루었다. 플라즈마 상태라는 것은 고체나 액체나 기체 이런 거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물질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런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기체도 액체도 아닌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결국 우주가 팽창하고 식으면서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생성되고 이로 인해 빛이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현재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하고 있다. 그런 플라즈마 상태에 있었던 굉장히 높은 밀도의 플라즈마 상태에 있었던 그런 물질들이 팽창하면서 말하자면 이제 빅뱅인 거죠. 온도가 내려가고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된다. 너무 신기하네요. 온도가 내려가면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된다.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 알고는 싶은데 그걸 하나하나 쫓아가다 보면 이제 천문학 전공자가 되겠죠. 지금 챗GPT나 뭐를 통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빨리 이제 내용을 한번 쫓아가 보는 걸로 하죠. 어쨌든 플라즈마 상태에서 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내려가면 전기적으로, 즉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중성인 원자가 생긴다. 즉 양성자와 전자가 말하자면 서로 전하를 없애주는 그런 상태로 된다. 그렇게 되면 빛이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궁금하면서도 신기하네요. 굉장히 온도가 높고 밀도가 높을 때는 전자와 양자들이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상태가 되지만 온도가 식어지면서 그것들이 원자를 이루고 빛이 나온다. 온도가 높을 때는 빛이 아예 나오지 않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온도가 높으면 빛이 나오는 것 같을 때 오히려 너무 높아지면 빛이 나올 수 없게,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상태가 있나 보군요. 이런 부분들만 완전히 이 물리학이 마치 어떤 신비한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전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거나 상상해 보기 어려운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어떤 그런 근거들, 실험적인 근거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 걸로 봐서는 또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하여튼 빛이 나오지도 못할 그런 굉장히 높은 온도의, 밀도가 높고 온도가 높은 상태의 플라즈마 상태에서 팽창을 하면서 폭발을 일으키면서 빛이 나오게 됐는데, 그 빛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다. 우주 배경 복사이다. 그렇군요. 빛의 속도와 우주의 관측의 중요성.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움직이는 속도가 매우 빠를 경우 시간과 공간이 얽혀 있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그렇죠. 빛의 속도가 일정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이 움직이는 상황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속도는 공간을 시간으로 나눈 비율이니까요. 하여튼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 정도로 항상 일정하고, 그것을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이 변화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빛의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를 관측한다는 것은 과거의 우주를 보는 것이다, 이 말이군요. 우리는 현재의 모습을 관측하지만 빛이 출발한 과거의 시점을 통해 우주의 초기 모습과 진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우주 배경 복사와 시간의 개념.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가 생성된 후 38만 년이라는 기간 내에 발생하며, 이는 현재 우주 나이 138억 년을 고려했을 때 아주 짧은 시간이다. 이 부분은 궁금하네요. 우주가 생성된 후 38만 년이라는 기간 내에 우주 배경 복사가 발생했다. 우주에서 플라즈마 상태에서 빛이 빠져나오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 38만 년이라는 기간 안에 발생한 것이다 라는 뜻일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주 배경 복사 이전의 모습은 마치 구름에 가려진 것 같아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렇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빛을 통해서, 우주에서 전달되는 우주를 통해서, 우주에서 오는 빛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건데, 그 전에는 이제 빛이 안 나왔으니까, 못 나왔으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당연한 말이겠죠. 허블의 법칙에 따르면 은하 사이 거리는 일정하게 멀어지고 있으며, 이는 우주가 특정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부분도 재밌네요. 공간 속에서 은하 사이의 거리가 다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가 우주에는 특정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주가 특정 중심이 아니다 라는 말이 뭘까요? 보통 이제 우주에는 중심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중심이 없다라는 말이 머릿속으로는 그려지지는 않는다고 봐요. 어쨌든 현대의 물리학자들은 우주라는 공간에는 중심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 이유가 별들이 다 상대적으로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하여튼 계속 읽어보죠. 현재 우주의 밀도는 팽창으로 인해 줄어들지만 과거에는 무한대에 가까운 밀도를 가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겠죠? 우주가 생긴 후의 시간에 대한 인식은 138억 년이란 점에서 크게 변하지 않으며 이는 우주가 언제 나타났는지를 명확하게 증명하지는 않는다.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는 말이 우주가 언제 나타났는지를 명확하게 증명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너무 이상하네요.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는 말은 우주가 138억 년 전에 나타났다라는 말 아닐까요? 신기하네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요약이라 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하고요. 빅뱅 이론과 우주 배경 복사. 하여튼 빅뱅 이론이라는 잘 알려진 우주의 기원에 관한 이론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된 제가 알기로도 빅뱅이라고 이름 붙인 거는 그 이론 자체를 폄하하려는 의도에서 프레드 호일이라는 물리학자가 장난처럼 붙인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 그만큼 이제 과학자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런 이론이었는데 우주 배경 복사라는 그 빅뱅의 증거라고 보여지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모두가 받아들이는 그런 가장 인기 있는 가장 당연히 여겨지는 우주의 기원에 관한 이론이 되어 버렸죠. 그 우주 배경 복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위에는 인용구들인 것 같은데 인용구를 따로 읽지 말고 내용을 계속 쫓아가 보죠. 우주 배경 복사와 빅뱅 이론의 중요성. 우주가 1000배 팽창 후 현재 관측되는 크기는 2mm이다. 수소 원자에서 전자의 분포는 구름처럼 퍼져 있으며 특정 상태에서 전이 시 빛이 발생한다. 흑체 복사는 모든 파장을 포함하고 있어 일반 복사와 차별이 된다.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전체가 같은 온도를 가지고 있으며 10만 분의 1의 차이를 보인다. 정상 우주론이 관측 결과에 의해 폐기되고 빅뱅 이론이 정립되었으며 우주는 매우 평평하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금방 연결이 되지는 않는군요. 지금 릴리가 정리를 해준 내용은 논리적으로 이 말들의 의미들을 잘 연결해서 정리해 줬다기보다는 내용들을 언급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 이론의 가장 중요한 증거이다라는 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위에서 말한 대로 초창기에 굉장히 밀도와 온도가 높았을 때는 아예 빛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팽창 즉 빅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빛이 나오고 그 빛을 우주 배경 복사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거죠. 구체적으로 그 말이 어떤 뜻인가 라는 것이 잘 설명이 됐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긴 했는데 설명을 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딱 알아듣기는 쉽지는 않네요. 빅뱅의 추가 증거 및 문제점. 우주 배경 복사 말고도 추가 증거가 있나 보군요. 우주 원소의 분포를 살펴보면 수소 70, 헬륨 25%의 분포를 이루고 있고 빅뱅 이론에서 예측한 원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추가 증거가 된다. 이론적으로 예측을 해봤을 때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말하자면 3대1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이론적으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그렇게 됐다. 따라서 빅뱅 이론이 맞다라는 증거로 사용된다는 거겠죠. 첫 초신선의 폭발 과정에서 생성된 원소들과 지구 성분을 비교해 보면
경량 원소는 지구에서 이미 사라졌으나 여전히 유사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초신성이라는 것은 이제 별이 죽는 상태인가요? 별이 생기는 상태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런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생기는 원소들의 성분과 지구 성분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빅뱅 이론에서 가장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하는데, 첫째는 우주의 온도가 왜 모든 곳에서 동일한가 하는 지평선 문제이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위에서는 우주가 현대 우주론에서 이야기하는 우주에는 중심이 없다라는 말하고도 뭐 같은 말이라고 봐요. 즉 어느 곳에서는 온도가 굉장히 높고 나머지 점점 그 주변으로 점점 온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면 거기가 중심이다라고 금방 알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다 균일하고 똑같으니까 어디가 중심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 것이니까, 우주의 온도가 왜 모든 곳에서 동일한가? 즉 우리가 실제로 관측을 해봤을 때 어디가 중심이라고 할 수도 없는 모두가 일관적인 일률적인 그런 상태, 이런 것 자체가 일종의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군요. 이제 지평선 문제다, 이렇게 부르는군요. 지평선 문제는 우주 초기의 짧은 시간 동안 온도 유지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설명하기 어려워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우주의 온도가 일관적이다, 어느 곳에서든지 상관없이 거의 다 똑같다, 다 똑같다라고 하고 있죠. 하여튼 그렇게 모든 곳에서 동일한 온도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우주 초기에도 그 폭발하는 팽창을 시작하는, 엄청나게 빠르게 팽창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 완전히 폭발하는 상황에서도 온도가 일정하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 재밌네요. 하여튼 현재 우주의 온도가 어느 곳에든지 똑같다, 일정하다라는 것이 빅뱅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군요. 두 번째 문제는 우주가 왜 평평한가에 관한 것으로 초기 우주가 매우 정확하게 평평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평평한가, 지평선 문제라고 했는데 우주가 왜 평평하냐, 이런 부분들은 아주 평평하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하나는 온도가 왜 일정하냐, 또 하나는 우주가 왜 평평하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빅뱅 이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 또는 해결해야 될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만 잘 외우고 있어도 그래도 이제 좋은 그런 면이 있긴 하겠죠. 빅뱅과 우주의 팽창, 계속 한번 따라가 보죠. 지난 시간에 시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강연보다는 논리적인 연결성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정보들을 막 제공은 하고 있는데, 김상욱 교수의 시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강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논리적인 연결성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이번 강연은 다양한 정보들은 있는데 그 정보들 사이에 논리적인 연결성을 쫓아가기가 좀 어렵긴 하네요. 아마 구체적인 이론의 내용을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싶기는 한데요. 일반인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그 이론의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할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뭐 굉장히 많은 두 번째로 인기 있는 강연이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물질이 느리게 움직일수록 에너지 밀도는 팽창하는 부피의 반비례로 줄어든다. 그렇죠? 부피가 팽창하면 부피는 밀도는 줄어들죠. 은하 간의 거리가 2배로 늘어나면 부피는 8배가 되며 물질의 밀도는 8분의 1로 감소한다. 그렇겠죠? 길이가 부피는 3차원이니까 길이는 1차원이고요. 그러니까 8배로 2의 3승 8배로 늘어나게 되겠죠. 복사의 파장은 공간의 팽창에 따라 늘어나고 에너지는 파장의 반비례로 줄어들어 2배 팽창 시 밀도는 16분의 1로 감소한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 전체에 가득 차 있는 진공 에너지로 공간이 팽창할 때 같은 밀도로 새로운 공간이 채워지기 때문에 밀도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재밌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빅뱅 이론을 생각을 해보면 팽창을 하면서 파장이 복사 파장, 즉 배경 복사가 16분의 1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일정하다라는 사실은 그것을 설명하는 다른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암흑 에너지다라고 부르는군요. 그러니까 우주의 배경 복사가 전체적으로 모든 곳에서 일정하다라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이해하기 어려운 면들을 만들어내고 있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네요. 우주의 배경 복사가 빅뱅 이론의 가장 중요한 증거이면서 동시에 빅뱅 이론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곤란한 증거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런 부분들은 처음 인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네요. 빅뱅 이전에 급팽창이 있었으며 초기 우주는 탁구공보다 작은 사이즈에서 시작하여 짧은 시간 안에 현재의 우주로 팽창했다. 그래서 요새 이야기하는 그 급팽창, 인플레이션 티오리라고 하나요? 그런 우주를 이해할 때 초창기 아주 급팽창이 있었다라는 말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이론을 보강하려는 새로운 이론인가 보군요. 이 부분은 새롭게 배우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또 이야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기침이 시작이 되네요. 죄송합니다. 급팽창 이론, 인플레이션 티오리가 나온 핵심적인 이유는 배경 복사가 우주 전체에 일정하다는 사실 때문이고, 그것이 빅뱅 이론의 가장 중요한 증거이긴 하지만 또 빅뱅 이론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말하자면 팽창을 할수록 배경 복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16분의 1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일정한 상황 자체는 그 팽창을 하면서도 그 배경 복사가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암흑 에너지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상황이군요. 우주의 팽창과 양자 요동의 역할, 이번에 양자 요동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우주 초기에는 감자 모양과 같은 불규칙한 형태였으나 감자가 못생긴 걸로 아주 유명하군요. 하여튼 불규칙한 형태, 감자 모양, 팽창이 진행됨에 따라 평평하게 보이게 된다. 처음에 이제 평평한 우주의 모양이 평평하다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다,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 평평하다는 말이 배경 복사가 일정하다라는 말인 거군요. 그래서 그
평평하게 된 이유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팽창이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나 보군요. 하여튼 양자 요동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양자 요동은 팽창 도중에 생겨난 에너지로 이는 인플레이션이 끝난 후 우주 구조 형성의 씨앗이 된다. 그래서 그 팽창이 새로운 에너지, 양자 요동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인플레이션이, 즉 팽창이 끝난 후 우주 구조 형성의 씨앗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암흑 에너지와 양자 요동이 연결된다고 보나 보군요. 우주 팽창은 포텐셜 에너지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암흑 에너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 같은 건 아니고 같은 역할을 한다. 하여튼 왜 팽창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팽창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그 팽창이 양자 요동 에너지를 만들고 그것이 지금 현재 암흑 에너지가 하는 역할, 즉 우주를 팽창시키는 역할과 같은 그런 요소로 작동을 했다. 초기 대폭발과 과정에서 필요한 물질은 양자역학의 법칙에 의해 존재하며 이는 원자가 안정된 형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우주에서 미세한 온도 차이는 물질의 집합과 별의 형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이는 양자 요동의 결과물이다. 하여튼 우주가 팽창을 했다, 대폭발을 일으켰다, 빅뱅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함으로써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 대폭발과 우주 배경 복사의 일정함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급팽창 이론이라든지 양자 역학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이론이 필요한 그런 상황, 즉 관찰로서 그 둘 사이의 연결점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수학적인 이론으로서 그 간격을 메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네요. 우주의 구조와 기본 입자. 우주는 빠르게 가속 팽창하고 있으며 전체 우주에는 서로 다른 우주 상수를 가진 많은 영역이 존재한다. 우주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준 모형이 필수적이며 이는 많은 자연현상을 단순한 물리법칙으로 설명한다. 표준 모형은 전자기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 강한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모든 세상의 물리법칙을 포괄한다. 이 부분 표준 모형이라는 것은 입자 물리학이라고 하죠. 원자보다 더 작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입자들 사이의 물리적인 그런 현상들을 연구하는, 그걸 이제 완전히 다 밝혀지진 않아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동의를 하는, 또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형을 이제 표준 모형이라고 부르고, 그 표준 모형이 세상의 물리 법칙을 포괄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주론이 말하자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 즉 빅뱅 우주론, 우주의 가장 거시적인 우주 전체를 다루는 그런 물리학은 우주의 가장 미시적인, 가장 작은 것들을 다루는 그런 물리 법칙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인가 보군요. 힉스 입자는 기본 입자의 질량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전자의 질량은 100% 힉스에 의해서 결정된다. 힉스 입자는 2012년 LHC에서 발견되었으며 그 질량은 표준 모형이 예측하지 못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 부분 재밌네요. 그렇죠? 힉스 입자가 발견됐다라는 것이 아주 대서특별된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된 그런 사건들이 저도 기억을 하는데 2012년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신의 뭐 물질을 발견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이분의 설명에 따르면 표준 모형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의 물질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물리 법칙,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예측, 수학적인 관계들로만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필요하다고 이론적으로 예측했던 그런 입자가 실제로 발견이 됨으로써 표준 모형이 진짜다라는 가능성을 높여준 거겠죠. 그리고 그런 표준 모형에 의해서 빅뱅 이론이 설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재밌네요. 그래도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빅뱅 우주론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힉스 입자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군요. 힉스 입자는 2012년 LHC에서 발견되었으며 그 무게는 양성자 질량의 130분의 1 정도로 예측된다. 현재 우주의 구성 물질 중 알려진 물질은 전체의 4%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암흑 에너지는 좀 위에서 설명을 했죠. 우주가 계속 팽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 즉 배경 복사가 우주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고 우주가 먼 곳일수록 더 빨리 팽창하는, 즉 우주 전체가 일관적으로 팽창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 그런 에너지원이 암흑 에너지다. 암흑 물질은 기존 물질보다 훨씬 더 많아 우주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암흑 물질에 대해서는 뭐 지난 김상욱 교수의 강연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인가요? 그 전이었나요? 하여튼 우주의 모양이 말하자면 은하의 모양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 이유가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 모양을 일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돼야 되는데, 그것의 원인인 물질 자체, 인력의 근원 자체는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모양이 일정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물질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확인되지 않은 그 물질을 암흑 물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모양을 잡아주는, 은하의 모양을 잡아주는 그런 물질을 암흑 물질이라고 한다면, 우주의 모양을 설명하는,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그 모양 자체를 설명하는 동적인 모양이겠죠. 원인을 암흑 에너지다. 하여튼 그 말은 이제 다시 설명을 하자면, 생각을 해보자면 우주의 모양을 아직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잘 모르는 원인자를 우리가 상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하나 보군요. 한번 볼까요? 암흑 물질은 은하의 질량과 운동 속도를 설명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렇군요. 은하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암흑 물질이 라는 것이 필요하고, 은하를 지나는 빛이 휘어지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암흑 물질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이제 먼저 살펴봤던 그런 강연들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나 보군요. 뭐 다 읽어볼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다면요. 또 암흑 에너지는 최근 우주는 가속 팽창을 시작하였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 상수와 관련이 있으며 물질과 복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그 양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암흑 에너지는 물질에 반대되는 압력을 가해 서로를 밀어내는 역할을 하여 공간의 가속 팽창을 유도한다. 현재 우리가 발견된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에너지, 그 팽창 에너지가 바로 암흑 에너지다. 우주 암흑 에너지와 빅뱅의 난제. 암흑 에너지는 인플레이션 후 우주 초기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요소로 초기 값은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작아져서 가속 팽창을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다. 현재 물리학의 두 가지 문제는 우주상수와 힉스 입자의 질량과 관련이 있다. 우주상수는 없어야 하나 관측된 값은 예상보다 훨씬 작은 수치인 10의 120제곱 대 10의 20제곱이다. 이런 말들은 못 알아듣겠네요. 하여튼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암흑 에너지와 초창기 이 우주가 팽창을 시작하게 만들었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급속 팽창, 급팽창.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나 보군요. 미세 조종 문제와 다중우주 가능성. 미세 조종 문제는 우주의 작은 값이 우연인지 이유가 있는지를 탐구하며 다트 던짐으로 비유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확률이 너무 낮다고 여겨지며 무작위성을 의심할 가능성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한다. 힉스 입자의 질량 문제는 태양계 전체에서 1제곱미터의 다트가 맞을 확률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미세 조종 문제에 해당한다. 현재 알려진 해법이 없는 이 문제는 물리학에서 성배와 같으며 이를 해결하면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여러 우주가 존재할 가능성을 열어두며 우리가 사는 우주가 작은 수의 하나일 수 있다고 결론을 짓는다. 이 부분은 종교와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는 보여져요. 우주가 미세 조정되어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무한한 우주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중에 하나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장애와 사회 공감님이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들어와 주셔서요. 모든 것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해주셨네요. 예. 그렇군요. 하여튼 제가 이해하는 지금 강연에서 한 말들을 몇 가지 중요한 인용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이 지금 상황의 이 이제 잘 연결돼서 설명되지는 않는데 제가 이해한 대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빅뱅 우주론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물리 이론은 표준 모형 이론, 즉 입자들의 가장 작은 입자들의 물리적인 관계들을 설명하는 이론인데 그런 표준 모형들은 아직 다 완전히 갖춰져 있는 상태는 아닌 거죠. 아직은 예측 또 예상을 해서 추측을 해서 그거와 맞아야 되는 그걸 발견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이제 표준 모형이 완성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입자 중에 하나가 힉스 입자고 그 힉스 입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2012년에 말하자면은 실제로 확인을 했는데 그 힉스 입자가 어떤 질량을 가져야 되느냐 그 표준 모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힉스 입자가의 질량이 이 표준묘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의미가 있어지기 위해서 원하는 그 값이 되는 것은 마치 이 태양계 전체에 1제곱미터의 다트, 말하자면은 태양계 전체 면적에서 게다가 1제곱미터 정도의 공간을, 그 면적을 정하고 거기에 다트를 던져서 맞출 확률, 그러니까 뭐 거의 불가능한 확률이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말하자면은 표준묘형이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야지만이 뭐 빅뱅이 설명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실제로 빅뱅이 일어나고 표준묘형과 의해서 빅뱅이 설명되고, 빅뱅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설명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마치 이런 우주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능한 확률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이것이 말하자면 무작위성, 즉 우연에 의해서 생겨난 일이 아니라 뭔가 계획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냐, 디자인된 것이 아니냐라는 미세 조정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중우주론이 도입됐다라는 말인 거죠. 이 말은 신의 개념을 철저하게 부정하기 위해서 다중우주론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라는 말이라고 보여지네요, 저한테는요. 재밌네요. 하여튼 이런 우주가 팽창이 되고 나면 어떤 운명을 맞을 것이냐. 현재 우주는 또 다른 팽창 단계에 있으며 이는 결국 열적 죽음 상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게 핵심이겠죠. 팽창이 계속되면 우주는 어떤 모양이 될 것이냐. 사라질 것이다. 열적 평형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하여튼 이 부분은 재밌네요. 지금까지 만들어져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들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신비스러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이 계속 진행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렇군요. 하여튼 김영도 교수가 하는 일이 그런 입자 물리학, 즉 표준 모형과 우주론, 빅뱅 이론 같은 것들에 만나는 지점을 연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군요. 그래서 2017년에 우주 시공간과 물질이라는 책이 올해의 과학도서로 선정된 굉장히 유명한 책을 지은, 굉장히 유명한,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인가 보군요. 시간의 흐름과 우주론적 이해, 이거는 뭐 지난 김상욱 교수의 내용과도 겹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죠. 김영도 교수는 작은 우주 상수와 힉스 입자 질량 이해 및 그것들을 과학적으로 연결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시간의 흐름에 대한 질문은 물리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과거와 미래를 구분할 수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논의된다. 전통적으로는 우주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여겼으나 현재는 우주가 팽창하며 변하거나 시간이 흐르는 방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시간 개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며 칼로 로벨은 이와 관련해 양자 중력과 시간이 단순히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다. 시간 개념은 복잡하며 양자적 관점에서 질문이 어려운 반면 그 가능성은 여전히 중요한 주제이다. 하여튼 도대체 시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개념의 강의를 김상욱 교수라는 분이 하고, 그것이 이제 제일 많은 인기 있는 강연이었는데, 그거와 연관된 내용인데 이분은 잘 모른다. 양자 중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어렵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주가 변하며 팽창하거나 시간이 흐르는 방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즉 시간이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물리학자들이 생겨나는 그런 연구들의 결과가 있다. 시간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이런 것들은 어떤 식의 연구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지 궁금하긴 하네요. 우주의 시간과 방향성에 의해 시간의 흐름은 양자역학, 열역학 제2법칙과 관련이 있으며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죠? 이 부분은 이미 김상욱 교수의 강의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수학적으로만 보면 물리학을 설명하는, 물리학을 표현하는 수학적으로만 보면 시간이 반드시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야 되는 것은 아닌데, 물리학의 개념상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즉 계속 다양한 경우의 수로 분화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시간이 거꾸로 돌아서 그 다양한 경우의 수로 분화한 엔트로피가 다시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상황은 있을 수가 없는, 확률적으로 너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시간이 거꾸로 흐르지 않는 것이다. 즉 시간의 흐름은 열역학 제2법칙이 관장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는 확률적으로 매우 낮은 가능성이지만 이론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시간이, 즉 엔트로피 때문에, 엔트로피 증가 법칙 때문에 시간이 거꾸로 흐르지 않는 거라면 그 말은 확률적으로만 그렇다는 뜻이지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시간이 거꾸로 흐를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죠. 우주는 특별한 초기 조건에서 시작됐으며 이는 시간의 방향성을 부여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생명체는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엔트로피를 조절하며 생존한다는 사실은 열역학 제2법칙과의 관계로 설명된다. 미래의 우주는 암흑에너지의 영향을 받아 점차 열적 평형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엔트로피 증가와 관련이 있다. 그러게요. 하여튼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원인이 암흑에너지다 라고 했는데 그 암흑에너지가 하는 일이 우주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런 뜻인가 보군요. 하여튼 설명이라기보다는 정보들을 쭉 나열해 준 상황이 되어버려서 그러게요.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데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엔트로피 법칙과 연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계속하고 있고요. 우주의 시간과 에너지의 변화. 우주는 가속 팽창을 하다가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고 결국 사라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주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주장으로 간주된다. 시간의 방향성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는 물리법칙과 연결되어 있다. 엔트로피가 낮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것이 물리법칙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다른 우주가 존재할 가설로 인해 현재 우주가 이런 조건을 갖춘 것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말하자면 다중우주론에 의하면 시간이 갈수록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그런 우주도 있을 수 있겠네요. 하여튼 우리가 엔트로피에 의해서 시간의 방향이 규정이 되고 결정이 되고 과거에서 미래로 시간이 흐르는 그런 우주에 살고 있는 것은 우연의 결과이다, 이런 뜻인가 보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말하자면 물리학적이지 않은 결론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아직은 이제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왜 시간이 한쪽 방향으로 흘러야만 되는지, 또는 왜 그런 물리적 법칙들이 시작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모른다,
오히려 뭐 그런 것이 오히려 신의 존재 그런 것을 그 법칙의 부여자인 신의 존재를 증거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요새는 이제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하여튼 다시 이 초창기 우주의 팽창을 설명했던 인플레이션 이론, 즉 급팽창 이론을 또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다시 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인류 원리라는 것은 이제 그런 우주가 인간이 우리가 현재 존재하고 우주의 상황을 인식하고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우주가 되는 것은 확률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낮은 확률인데 거의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낮은 확률인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 뭐 이런 것이 이제 인류 원리인 거죠. 거기에는 이제 강한 인류 원리도 있고 뭐 약한 인류 원리도 있고 다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요. 하여튼 그런 인류 원리를 다중우주론에 의해서 설명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주가 무한히 많은 그런 상황에 우연히 우리가 이 우주에 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하여튼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다중우주론은 어떻게든 신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한 말하자면은 그런 철학적인 개념이라고 보여지네요. 우연과 필연의 개념. 하여튼 이제 이런 빅뱅 우주론과 같은 복잡한 우주의 생성의 과정들을 현재 우리가 관측하는 빛으로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 이론들을 통해서 철학적인 결론을 얻고 싶어 하는 거죠. 말하자면 모든 것이 어떤 우연에 의해서 너무나 특별한 일이 생겨난 것 같은데 그런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한다고 보여져요.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은 이제 철저히 철학적인 관점인 거죠. 과학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요. 우주의 존재와 발생은 순전히 우연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철학적인 주장인 거죠. 이거는요. 이는 우리의 물리 법칙을 고려할 때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실제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우연은 실제로 우연에 의해서 우주가 발생한 것이다. 이 말은 틀린 말이라고 봐요, 저는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현재의 우주의 모습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이 더 좋은 결론이라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저로서는 이 부분이 이제 다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네요. 역사에서도 우연과 필연은 중요하게 다뤄지며 역사적 사건이 단순히 합리적인 인과관계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 우연적인 사건들이 얽혀 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 이 부분은 이제 물리학자가 이제 역사 개념까지도 이 부분은 다르죠. 물리학을 보는 것과 역사를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역사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 불가능한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면이 많아지는 거죠. 계속. 물리학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물리적인 관계들, 물질들 사이의 인과율을 탐구하는 하는 거니까 그런 의지에 의해서 물질들의 의지에 의해서 예측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면이 없죠. 그래서 역사학과 물리학은 전혀 다른 거죠. 이런 면들이 이제 물리학자들이 자신의 무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물리학 복잡한 건 내가 복잡한 것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을 내가 이해하는 그런 물리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겠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인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네요. 아이작 뉴턴의 중력 이론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관찰하면서 만들어졌으며 만약 사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뉴턴은 이론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거는 뭐
이거는 잘못된 추정 아닐까요? 인류의 진화도 우연한 사건과 연관된다. 예를 들어 6,500만 년 전에 일어난 소행성 충돌이 공룡을 멸종하게 만들었고 이는 결국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드는 과정과 연결된다. 즉 인간이 지금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우연히 떨어진 소행성 충돌 때문에 공룡이 멸망했기 때문이다. 그러게요. 우연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확률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는 정보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확률은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는다. 우연이라는 것은 글쎄요. 이건 결국은 우연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군요. 예.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인과율을 잘 몰라서 확률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개념을 상정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다. 다 필연이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물리학자의 철학적 개념 부족, 철학적 소양 부족이라고 저한테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하여튼 다중우주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다중우주론이 결과적으로는 핵심적으로는 그런 것이다라고 봐요. 현대의 물리학자들이 갖고 있는 철학적 말하자면은 현재 우주가 어떤 계획이나 우연이 아닌 어떤 계획이나 디자인된 그런 요소가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 현상을 탈피하고자 하는 물리학자들의 뭐라고 할까요? 아주 데스퍼레이트 하다는 걸 뭐라고 할까요? 집요한 노력 같은 거죠. 우주론이란 서로 관찰도 할 수 없고 관측도 할 수 없고 예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인과율적으로 관계가 없는 그런 우주가 있을 것이다. 그것도 무한히 많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통해서 어떤 디자인적인 개념들을 탈피하고 모든 것을 우연과 필연으로만 설명하려는 그런 과학주의의 결과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하여튼 빅뱅 이론이라는 우주가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복잡하면서도 아주 정밀한 그런 또 신기하게도 현상을 잘 설명하는 그런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신기한 그런 우주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 이론을 근거로 결국은 모든 것이 필연이다. 또는 결국은 모든 것이 우연과 필연의 조합일 뿐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것 자체는 뭔가 선을 넘은 것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제가 보기에는요. 빅뱅 이론에 관한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김영도 교수의 아주 유명한 강의를 한번 정리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너무 테크니컬한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좀 어렵기는 했네요. 그래도 빅뱅 이론이 굉장히 유명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이론이니까 좀 더 자세히 잘 정리해서 알고 싶기는 한데 특별히 들어와 주시는 분 대화의 주제를 같이 이야기해 주실 분이 계시지는 않으신 것 같으니까 한번 빅뱅 이론을 공부를 해보죠. 저 공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으네요.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죠. 챗GPT를 한번 열어볼까요? 챗GPT를 열어서 빅뱅 이론을 한번 공부를 해보죠. 챗GPT에게
빅뱅 이론을 역사 이론의 발달 과정을 역사적 순서로 해보죠. 이렇게 혼자 공부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봐도 재밌을 것 같네요. 빅뱅 이론의 발달과 과정은 천문학과 물리학의 여러 중요한 발견을 통해 진화해 왔습니다. 여기 그 역사적 순서를 간략히 정리해 드릴게요. 1. 1920년대. 1920년대면 지금부터 이제 100년쯤 전부터 이제 빅뱅 이론이 시작이 됐군요. 에드윈 허블은 멀리 떨어진 은하들이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을 관측했습니다. 그의 발견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시사했고, 이는 우주가 과거에는 더 작고 뜨거웠을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의 관측으로부터 빅뱅 이론이 시작됐다. 20년쯤 지나서 1940년대 조지 가모프는 우주가 초기에 매우 높은 온도와 밀도에서 시작되었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나중에 빅뱅 이론의 기반을 형성하게 됩니다. 글쎄요, 당연한 아이디어일 것 같은데 특별한 아이디어일지는 모르겠네요.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는 우주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었다라는 뜻이겠죠. 그걸 이제 조지 가모프라는 사람이 제안했다. 그래서 그것이 빅뱅 이론의 기반을 형성했다. 또 한 20년쯤 지난 1964년 아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은 우연히 우주 배경 마이크로 복사를 발견했습니다. 이 복사는 빅뱅 이후 우주 초기 상태에서 남은 별로 빅뱅 이론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허블의 발견으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한 40년쯤 지나서 실제로 초창기에 굉장히 밀도가 높은 그런 상황에서 팽창을 한, 즉 폭발을 통해서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생겨났다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여겨지는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이 됐다, 이런 뜻인 거죠. 마이크로웨이브 형태로요. 1980년, 그 다음에 한 20년 주기로 발달을 하는 거죠. 우주 배경 복사의 세밀한 측정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우주의 기원과 초기 조건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다. 이 우주 배경 복사를 연구함으로써 우주의 초기 조건을 이해할 수가 있나 보군요. 이 부분이 아주 신기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이걸 또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우주의 배경 복사를 연구하는 것이 어떻게 우주의 초기 상태를 연구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발달 주기가 10년으로 줄어드네요. 1990년, 10년 후에 코스믹 백그라운드 익스플로러 위성이 이 우주 배경 복사의 세밀한 측정을 제공했으며, 이는 우주가 평평하며 빅뱅 이론이 예측하는 잔여 복사와 일치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만들어진 빅뱅 이론과 이 말하는 우주 배경 복사와 실제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의 상태가 우주가 평평하다. 제가 아까 누구였죠? 김형도 교수의 말에 따르면 우주가 평평한, 즉 온도가 균일한 그런 상태임을 잘 보여주었다. 2000년대 윌킨슨 마이크로웨이브 애니소트로피라고 써 있네요. 애니소트로피 프로브.
WMAP가 더욱 정밀한 우주 배경 복사의 지도를 제공하여 우주의 나이, 구성, 그리고 팽창 속도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이건 재밌네요. 우주 배경 복사를 자세히 이해하고 관측해서 이해하는 것이 실제로 옛날의 모습을, 우주의 옛날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지긴 하네요. 2010년에는 프랑크 위성이 WMAP보다 더욱 세밀한 측정을 제공하면서 빅뱅 이론과 우주의 구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한층 더 깊게 해줬습니다. 이 역사적 발전은 빅뱅 이론은 현대 우주론의 표준 모델로 확립시켰습니다. 이 이론은 우주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명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러게요. 하여튼 우주 배경 복사를 이해하는 것이,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 이론의 직접적인 증거이면서 우주 배경 복사를 더 자세히 관측해서, 더 정밀하게 관측해서 더 자세히 이해하는 것이 우주의 원래의 모습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군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죠. 우주 배경 복사를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우주의 초기 모습을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될 수 있지?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죠. 우주 배경 복사,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CMB를 이해하는 것이 우주의 초기 모습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CMB는 우주의 초기 상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그 연결고리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챗GPT가 좋네요. 우주 배경 복사의 기원, CMB는 대략 138억 년 전에 발생한 빅뱅 이후 약 38만 년 후에 우주가 충분히 식어서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하여 중성 원자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생성된 것입니다. 이 시기를 재결합, 리컴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우주는 빛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없을 만큼 뜨겁고 밀도가 높았습니다. 중성 원자가 형성되면서 빛이 자유롭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빛이 바로 우리가 지금 CMB로 관측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까 강연, 김영도 교수의 강연에서도 나왔었죠. 초창기 우주가 굉장히 우주의 밀도가 높았을 때는 물질들이 플라즈마 상태로 있어서 빛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런데 팽창을 하면서 빛이 빠져나오기 시작했고, 그 빛이 지금 현재 우주 배경 복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같은 말인데 이제 이 시기를 리컴비네이션이라고, 재결합이라고 부르는 시기가 있었다. 뜻이군요. 이 내용은 뭐 더 깊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초기에는 밀도가 높았을 때는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다. 우주의 팽창과 CMB. 처음에는 매우 뜨겁고 고에너지 상태였던 이 빛은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빨강으로 이동되어 지금은 마이크로파 영역의 복사로 측정됩니다. 이 팽창 과정에서 빛의 파장이 늘어나면서 에너지가 감소했습니다. 초창기 이 빛은 굉장히 이 주파수가 높은, 말하자면은 파장이 짧은 고에너지 빛이었다면, 팽창을 하면서 점점 파장이 길어지는 저주파수의 그런 마이크로파 형태까지, 영역까지 이제 내려왔다, 이런 뜻이죠. CMB의 세밀한 구조. CMB는 우주 전역에서 매우 균일하지만 아주 미세한 온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미세한 온도 차이, 아니소트로피,
이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차이를 아니소트로피라고 하는군요. 초기 우주의 밀도 변화를 나타내며 이 밀도 변화가 우주의 대규모 구조 형성의 씨앗이 됩니다. 즉 갤럭시와 은하단이 형성된 기반을 제공합니다. 지금 알고 싶은 게 이 미세한 우주 배경 복사의 미세한 온도 차이가 어떻게 초기 우주의 밀도 변화를 나타내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건데 그걸 설명하진 않고 그 자체가 밀도 변화를 나타낸다라고 똑같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네요. 물리적 조건의 역추적. CMB의 관측을 통해 우주의 초기 조건, 예를 들어 우주의 구성 요소, 일반 물질,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기하학적 구조, 평평한 우주인지, 팽창 속도 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우주 배경 복사의 미세한 온도 차이가 초기 우주의 밀도 변화를 나타낸다 라고 했는데, 이걸 통해서 우주의 구성 요소, 물질인지 암흑물질인지 암흑에너지인지 또는 우주의 기하학적 구조, 평평한 우주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또는 팽창 속도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건데 이제 쉽게 설명하기는 어려운가 보군요. 그래도 뭐 질문이야 해볼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죠. 하나씩. 결론을 한번 읽어보고요. 결론적으로 CMB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아주 초기 상태를 간접적으로나마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우주의 탄생과 진화의 순간을 엿볼 수 있으며 현대 우주론의 많은 이론이 이러한 관측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차이가 어떻게 현재부터 써보죠. 현재 현재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차이가 어떻게 과거 초기 우주의 밀도 변화를 보여주지? 이렇게 물어보죠. 현재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차이가 과거 초기 우주의 밀도 변화를 보여준다.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차이가 과거 초기 우주의 밀도 변화를 보여주는 방법은 우주론과 입자 물리학의 통찰력을 결합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몇 가지 핵심적인 개념으로 나눠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군요. 핵심적인 과정이 있군요. CMB의 생성. CMB는 우주가 약 38만 년 된 후에 형성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우주가 충분히 식어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하여 중성 수소 원자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에는 전자와 양성자 사이에 강하게 산란되던 광자들이 자유롭게 우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CMB입니다. 하여튼 폭발을 하고 난 다음에 38만 년쯤 후에부터 빛이 물질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 부분은 이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 반복되고 있고 받아들여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걸 물어봐서 시작해서는 이제 우주 배경 복사로 어떻게 우주의 초기 구조를 알 수 있는지를 이제 물어볼 수가 없겠죠. 이 밀도의 변화의 증거. 초기 우주는 매우 균일하지만 완벽하게 균일하지는 않았습니다. 약간의 밀도 불균형성이 존재했고 이는 광자들이 더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더 많은 중력 잠재 에너지를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중력의 영향을 받은 광자들은 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존재했고 이는 온도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의 온도 차이는 초창기의 밀도 불균형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밀도가 높은 곳은 더 온도가 높은, 현재 더 온도가 높은 빛으로 보여지고, 밀도가 낮은 곳은 어, 더 낮은 온도로 보여지는. 근데 그 온도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것이 밀도의 차이를 만들었다라고 직접 연관시킬 수 있나 보군요. 현재 온도 차이는 초기의 밀도 차이다. 밀도가 높은 곳이 더 온도가 높았고 밀도가 낮은 곳이 온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온도 차이와 중력,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광자들은 중력에 의해 더 많이 산란되고 이를 탈출하면서 에너지를 잃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도가 조금 더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력적 렌즈 효과. 반대로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광자들이 더 산란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를 유지합니다. 반대군요. 밀도가 높은 곳이 있어서 나온 빛이 더 온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중력 효과, 중력적 렌즈 효과, 즉 밀도가 높은 곳에서 빠져나온 빛은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해야 돼서 온도가 낮아지는군요. 어쨌든 현재의 온도가 낮은 그런 부분은 과거에는 밀도가 높았던 부분인 거고 현재의 온도가 높은 부분은 과거에는 밀도가 낮았던 부분인 거고. 아니소트로피의 측정. CMB의 온도는 대략 2.725K 정도지만 이 온도에서 매우 미세한 차이 약 0.001% 미만이 존재한다. 이건 참 대단하네요. 2.7K 정도면 뭐 온도가 거의 없다는 상황인데 그것의 0.001% 정도의 차이를 측정을 하는군요. 이 미세한 온도 차이는 COB, 코브 또는 WMAP 또는 프랑크 같은 위성을 통해 측정되었습니다. 즉 위성 우주로부터 오는 마이크로웨이브의 를 측정하는 위성들을 얘기했었고요. 이 온도 차이는 초기 우주에서는 밀도 변화를 반영하며 이 밀도 불균형은 나중에 별, 은하단 형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밀도의 불균형이 결국 별을 만드는 밀도가 높은 것들이 이제 모이게 돼서 별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됐나 보군요. 또 별이 모여서 은하가 만들어지고 은하들이 모여서 은하단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5. 대규모 구조 형성. 초기 우주의 밀도 변화는 자체적인 중력을 통해 물질을 끌어당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밀도가 높은 지역이 더욱 밀도가 높아져 은하와 같은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CMB의 온도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이러한 대규모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밀도 차이라는 것, 초기 구조의 밀도 차이는 현재의 배경 복사의 온도 차이로 파악할 수 있고 그 밀도 차이가 말하자면은 어떻게 밀도가 높은 곳들이 모여서 별을 만들고 별이 은하를 만들고 은하가 은하단을 만들어 가는지 그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해 갈 수 있다 이런 뜻이군요. 대단하네요. 이처럼 CMB의 온도 차이를 통해 초기 우주의 미세한 밀도 변화를 역추적하고 그것이 우주 구조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하는 것은 현대 우주론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현재 보여지는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차이를 통해서 초기 우주의 밀도 차이를 연구하는 것이 결국 우주가 어떻게 생겼구나를 유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군요. 우주 배경 복사가 어떻게 초기 우주의 구조를 이해하게 도와주는지 질문을 해봤네요. 그렇다면 또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 우주의 초기 구조를 이해함에 있어서 난제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죠. 아까 그런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한 우주의 초기 구조 연구는 여전히 몇 가지 중대한 난제와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난제들은 현재의 기술, 이론적 이해, 관측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과거의 구조를 이해하는 그런 이론적인 배경이 완벽하지 않고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는 기술이나 데이터의 양이 이제 적다 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뜻이네요. 1. 암흑물질의 본질. CMB 우주 배경 복사의 데이터는 암흑물질이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에서 들어오는 우주 배경 복사는 암흑물질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앞서 강연의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는 우주의 은하들이 은하의 모습을 유지하고 평창해 가는 것 하기 위해서는 암흑물질이 필요하다. 즉, 은하를 일정하게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운동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우리가 관측하는 물질들로는 그 인력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물질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 암흑물질이 존재함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나 암흑물질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주의 진화와 구조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아직 없습니다. 암흑물질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우주의 초기 상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난제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네요. 현재의 배경 복사의 온도를 통해서 초기 우주의 밀도를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밀도라는 것은 물질이 갖고 있는 얼만큼 많이 있는지 같은 공간에, 그런 뜻인 거죠. 근데 암흑물질, 알지 못하는 물질이 있다 라는 뜻이니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네요. 이 암흑 에너지와 우주 가속 팽창, 또 CMB 관측은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더 먼 별에서 오는 빛일수록 적색 편의 현상, 즉 어쩌면 주기가 더 커지는, 마이크로웨이브의 주기가 굉장히 커지는, 점점 더 넓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주가 점점 더 가속 팽창하고 있다. 이 가속 팽창은 암흑 에너지로 설명이 되는데, 암흑 에너지의 정체나 그 메커니즘은 아직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암흑 에너지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은 우주론에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차이가 초기 우주의 밀도를 보여준다는 그 전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제의 우주의 모습들을 완벽하게 설명해내지 못하는, 은하의 모양과 운동이 규칙적인 것을 설명하려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암흑 물질을 가정해야 되고,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암흑 에너지를 가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완벽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거군요.
3. 우주 초기의 불균형성. CMB에서 관측되는 온도 불균형성은 우주론적 인플레이션 이론으로 설명됩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은 우주 초기에 극도로 빠른 팽창이 있었다고 설명하는데, 이 이론의 구체적인 메커니즘과 그 원인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불충분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세부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큰 도전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CMB의 초기의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불균형성은 우주론적 인플레이션으로 설명이 된다. 우주론적 인플레이션으로 설명했다기보다는 우주의 밀도차로 설명을 했는데, 우주론적 인플레이션으로 설명이 된다라는 말은 뭘까요? 초기 우주의 밀도차 때문에 현재 배경 복사 에너지의 온도차가 발생한다라고 해놓고서 지금 설명은 지금 현재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차는 인플레이션 영향이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 인플레이션 이론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으네요. 그걸 물어보죠. 4번과 5번을 읽어보고요. 우선 우주 배경 복사의 정밀 측정과 이론 모델의 한계. 현재의 CMB 측정 기술은 매우 정밀하지만 여전히 측정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CMB 데이터를 설명하는 이론 모델들이 모든 관측 결과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론과 관측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은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과제이다. 아직 이제 더 정밀하게 관측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우주론적 모수의 불확실성, 우주의 나이, 확장 속도, 기본 구성 요소의 비율과 같은 기본 우주론적 모수들의 정확한 측정은 아직도 도전적이다.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가 정확하지 않다. 확장 속도도 정확하지 않다. 기본 구성 요소의 비율 같은 것도 아직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이 모수들의 더 정밀한 측정은 우주의 초기 상태와 진화 이론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현재 이론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말하자면 틀 같은 것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좀 더 정확성이 필요하고, 관측함에 있어서 정확성이 필요하고. 근데 지금 핵심은 어쨌든 초기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왜냐하면 초기의 물질의 우주의 밀도가 현재의 온도 차이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중간에 현재의 배경 복사의 온도 차이는 인플레이션 효과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알 길이 없네요. 물어보죠. 우주론적 인플레이션 이론이 뭐고, 이것이 어떻게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차이를 설명하지? 이렇게 물어보죠. 우주론적 인플레이션 이론은 1980년 초 앨런 거스와 다른 이론 물리학자들에 의해 제안된 이론으로, 빅뱅 이후 우주가 극히 짧은 시간 동안 대략 10의 마이너스 36초, 10의 마이너스 32초, 10의 공이 36에 붙은 것분의 1.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매우 급격하게 팽창했다는 개념입니다. 이 이론은 여러 우주론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주 배경 복사의 세밀한 구조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이 해결하는 문제들, 평탄성 문제,
우주의 구조가 왜 거의 완벽하게 평탄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 앞선 강연에서 김영도 교수의 강연이었죠. 지금 현재의 우주의 구조를 보면 평평한 우주다. 온도가 굉장히 일정하다는 것이 평평함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그 평평하다라는 어떻게 우주가 평평해졌느냐,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게요. 그 강의로 돌아가서 강의를 기억해 보면, 우주가 폭발을 한 것, 단순히 폭발을 한 거면 평평하지 않고 온도 차이가 굉장히 여기저기 많은, 어느 곳에는 온도가 굉장히 높고 어느 곳은 굉장히 낮고 막 이렇게 불규칙성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실제로 관측해 보면 대부분이 거의 동일하고 온도차가 굉장히 작은 약간의 온도차만 있고 대부분이 다 일률적인 그런 상황, 그런 평평한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핵심이었죠. 근데 그것이 초창기의 인플레이션, 느닷없는 팽창, 엄청난 속도의 빠른 팽창이 현재의 우주와 같이 말하자면은 온도가 거의 균일한 평평한 그런 우주를 만들었다. 그게 인플레이션 이론이군요. 인플레이션은 우주를 매우 크게 확장시켜 초기 우주에 가능한 공률을 펴버림으로써 우주가 평탄하게 보이게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온도 차이를 일종의 공률로 해석을 하게 되는군요. 지평성 문제, 우리가 보는 우주의 광대한 영역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는 문제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우주가 팽창하기 전에 이미 연결된 작은 영역이 급격하게 확장되면서 전체 우주가 서로 균일한 온도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지 못하는 속도로 빠르게 팽창을 해서 영향을 주고받는 상태로 말하자면 인력이나 청력이 작용해서 밀도가 달라지는, 온도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게 급격한 팽창을 통해서 모든 것이 거의 일률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도록 만들었다. 재밌네요. 그렇다면 이 인플레이션 이론은 관측됐다기보다는 말하자면은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래야만 된다라고 상상을 하고 있는 그런 요소이, 물론 이제 좋은 상상이긴 인 거죠. 인플레이션과 우주 배경 복사. 인플레이션 이론은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차이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1. 초기 퀀텀 요동, 양자 요동을 말하나 보군요. 인플레이션 동안 우주의 급격한 팽창은 퀀텀 메커니즘에 의한 미세한 요동을 우주의 매우 큰 규모로 확장시킵니다. 이 초기 요동은 우주 배경 복사에서 관측되는 온도의 미세한 불균형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 인플레이션 자체, 급격한 인플레이션 자체는 온도를 일정하게 만들고, 그렇지만 거기서 생기는 아주 작은 온도의 불균형,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차이는 이 퀀텀 요동, 즉 양자 요동에 의해서 생겨난 불균형이다. 온도 불균형성의 확대, 불균일성의 확대. 인플레이션은 초기 퀀텀 요동을, 양자 요동을 대규모 구조로 확장시키면서 이 요동들이 우주 배경 복사 온도 불균형성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이 불균일성은 후에 별과 은하의 행성에 영향을 미치는 밀도 불균형성으로 발전합니다. 그렇군요. 이 온도의 불균형성이 밀도의 불균형성이 되고, 밀도가 높은 곳이 뭉쳐져서 별이 만들어지는 그런 별과 은하가 형성이 되는 그런 원인이 된다. 정밀한 예측. 인플레이션 이론은 우주 배경 복사 온도 불균형성의 스펙트럼을 정밀하게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 이 이론은 온도 불균형성이 특정한 스케일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를 예측하며, 이는 관측 데이터와 잘 일치합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은 이렇게 우주 배경 복사의 세밀한 온도 차이를 설명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이론이 제공하는 통찰력은 우주의 초기 상태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우주론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빅뱅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는 보통 일반인들은 폭파했다, 팽창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렇게만 팽창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주 짧은 10의 마이너스 36분의 1초 10의 마이너스 36승분의 1초라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짧은 시간 동안의 급격한 팽창이라는 특별한 팽창의 조건을 만들어야지만 생겨날 수 있는 그런 팽창. 말하자면 빅뱅은 대충 팽창이 아니라 엄청나게 조절된 팽창이다 라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보군요. 인플레이션 이론이라는 것은 빅뱅 자체가 느닷없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폭탄이 터진다든지 뭐 무슨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그런 그런 식의 폭발이 아니라 잘 조절된 폭발, 어떤 말하자면은 제한을 갖고 어떤 조건에 맞는 그런 폭발, 그런 팽창을 반드시 수반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보여지네요. 우주 배경 복사를 이해하는 것, 지금 우리가 우주에서 오는 그런 마이크로파들을 잘 관측해서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 어떻게 초기의 우주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지 이제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뭐 기독교인으로서 과학자들의 강연에 대한 비판적인 요소들을 이야기를 해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런 폭발이 있었다면 그 폭발을 주관하고 관장하는, 조절하는 그런 신적 존재가 있을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아주 정밀하게 상황들을 조절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연의 조합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말하자면 기독교인으로서는 일반 과학자들의 설명의 패턴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요소라고 보여지네요. 심지어는 그런 정밀한 조절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중우주라는 개념을 상정하기도 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다중우주론이 뭔지를 또 한번 물어볼까요? 그렇다면 다중우주론이란 뭐고 이것이 빅뱅 우주론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지? 이렇게 물어보죠. 재밌을 것 같으네요. 다중우주론, 멀티버스 티오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외에도 다수의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 개념은 과학적 탐구의 범위를 현재 우주 너머로 확장하는 매우 추측적이지만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다중우주론은 특히 우주론과 이론 물리학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빅뱅 이론과 연관성을 통해 우주의 기원과 구조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합니다. 다중우주론의 주요 개념. 다중우주론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일부 이론은 우리 우주와 유사하거나 다른 조건을 갖는 수많은 우주들이 존재한다고 보는 반면
다른 이론들은 우주의 다양한 영역이 서로 다른 물리적 상수나 초기 조건을 갖는다고 설명합니다. 다중우주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분류가 있습니다. 1. 거품우주. 우주가 인플레이션을 겪는 동안 일부 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먼저 인플레이션을 멈추어서 서로 다른 물리적 상수나 조건을 갖는 별개의 우주가 형성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말하자면 평평한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개념을 가지고 왔는데 그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또 새로운 상상, 서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속도로 빠르게 팽창을 한 그 상황에서 새로운 우주들이 막 생겨났다. 재밌네요. 두 번째는 양자우주.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에 따르면 모든 양자 사건은 가능한 모든 결과를 실현하는 병렬 우주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양자론적인 해석에 따르면은 중첩적인 상황들이 있고, 중첩은 관찰에 의해서만 한쪽으로 말하자면은 결정이 되는데, 그것이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은 다르게 그 둘 사이에 중첩된 성질 중에서 하나가 결정이 되면 다른 하나는 또 새로운 우주를 만든다, 이런 뜻인가 보군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무한의 가지수의 우주가 생겨날 수 있다. 3. 수학적 우주. 모든 수학적으로 가능한 구조가 실제 물리적 현실을 가지는 우주가 있다는 개념이다. 이 부분도 재밌네요. 그러니까 인간이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다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봐야 된다. 다중우주론과 빅뱅 이론의 연관성. 다중우주론은 빅뱅 이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은 다중우주론의 한 형태를 자연스럽게 수반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에서 제안하는 급격한 우주 팽창은 특정 조건 하에서 우주의 일부분이 다른 부분과 분리되어 서로 다른 우주로 진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분리된 각 우주는 각기 다른 물리적 상수, 시작 조건, 심지어는 다른 자연 법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론을 가정했는데, 그 인플레이션을 가정하고 나니까 거기서부터 또 연결되는 새로운 가정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서 이건 좋은 과학은 아니지 않나. 전혀 말하자면 관측이나 실험을 통해서 이럴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전혀 발견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식의 다중우주론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는 설명 못할 게 없는 거죠.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그러니까 설명에 있어서 이건 합리적이고 이건 비합리적이다, 이건 과학적이고 이건 비과학적이다, 이런 말들을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과학자들이 나서서 다중우주론을 지지한다는 게 저한테는 신기한, 오히려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그런 결론으로 가는 그런 지름길처럼 보이네요, 저한테는요. 또한 다중우주론은 일부 기초물리학의 미해결 문제들에 대한 가능한 해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우주의 물리적 상수들이 왜 그렇게 정교하게 조정되어 있는지 일명 미세조정 문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우 많은 우주가 존재하고 각각 다른 조건을 갖는다면 우리 우주의 특별한 조건들은 단순히 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설명이 아닌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우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주론적인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낮은 확률의 일이 일어난 건데, 그것은 사실은 확률적으로 무한히 많은 확률 중에서 이런 굉장히 낮은 확률의 우주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태어났기 때문에 알게 된 일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종교이지 않나 싶네요. 말하자면 엔트로피 법칙을 통해서 우주의 시간을 정할 때는, 우주가 한 시간의 방향을 정할 때요, 우주의 시간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엔트로피가 늘어나면 거꾸로 돌아오는 확률이 무지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우주 시간조차도 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고 해놓고, 실제로 그런 일, 엔트로피 증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낮은 확률의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우연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시간이 마치 늘 언제나 거꾸로 흐를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런 논리로 저한테는 여겨지네요. 물론 이제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궁금하네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그런 요소이네요. 결론, 다중우주론은 빅뱅 이론을 포함한 현대 우주론의 틀에서 우주의 기원과 구조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매우 흥미로운, 비록 아직은 가설적인 개념입니다. 저한테는 별로 흥미롭지 않고 오히려 억지스럽고 말이 안 되는 이상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억지로 갖다 붙인 굉장히 낮은 확률의 미세 조정 문제라든지 어떤 이론적인 조절의 문제 이런 것들을 설명을 못 하겠으니까 그냥 우연히 가장 낮은 확률의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기는 그런 개념이라고밖에는 보여지지 않네요. 이 이론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확장시키고, 아니죠, 우리의 이해를 방해하는 거죠. 물리학의 일부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다중우주론은 물리학의 발전을 방해하고 우주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여지네요. 뭐 적어도 인플레이션 개념 같은 것들이야 지금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필요한 의미 있는 상상이고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다중우주론을 생각한다는 거, 즉 특별한 우주가 생겨난 이유가 그런 인플레이션에서 생겨날 수 있는 서로 인과율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가 무한히 많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합리성을 포기하는 그런 요소라고 보여지네요. 그래도 빅뱅 이론을 한번 되돌아보고 거기에서 이제 현대 물리학자들의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 새로운 아이디어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것들이 비판적일 수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 않나 싶기는 하네요.